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희명입니다. 이번 시간에 로마사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사에서 카이사르가 죽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은 그 후에 전개가 되는 2차 삼두정치 그리고 악티움 해전을 거친 후에 옥타비아누스가 집권하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기원전 44년의 사건이었죠. 그리고 2차 삼두정치가 이후 로마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럼 먼저 이 삼두정치 잠깐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삼두정치는 3명의 강력한 인물이 로마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1차 삼두정치는 카이사르 때에 있었습니다.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 그 다음에 크라수스와 함께 로마 사회를 이끌었던 적이 있었죠. 그걸 1차 삼두정치라고 하고요. 카이사르가 그 중에 최종 승자였는데 암살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 2차 삼두정치가 전개가 되는데 2차 삼두정치는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라는 인물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레피두스라는 인물 잠깐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피두스는 로마에서 좋은 가문 출신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카이사르가 집권하고 있던 그 시기에 법무관도 했었고 공동 콘술도 했었습니다. 콘술이 집정관인데 당시 최고 행정가 자리잖아요. 그래서 고위직을 이렇게 이어서 했었던 인물이 레피두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레피두스가요, 기원전 44년에 히스파니아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이 됐었습니다. 히스파니아 지역은 지금의 에스파니아 지역입니다. 당시 이 에스파니아 지역, 히스파니아 총독으로 임명이 돼서 임지를 가야 되는데 그때가 기원전 44년이라고요. 카이사르 죽는 해였습니다. 임지로 가야 되는데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안토니우스와 함께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안토니우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와 친척 관계였던 인물이었는데 이 안토니우스가 카이사르 갈리아 원정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갈리아에서 전공을 세우면서 카이사르의 오른팔로 성장했었던 인물이 안토니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가 죽게 될 때에는 당시에 안토니우스가 기원전 44년에 카이사르와 공동 집정관, 공동 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니까 안토니우스가 카이사르 오른팔로서 자신도 해를 입을까봐 걱정을 해서 일단 도망을 쳤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회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은 이 카이사르를 지지했던 로마 민중들이 카이사르를 암살했던 세력들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 암살 세력들이 민중들, 카이사르 지지했던 민중들에 의해서 집 밖에도 겁나서 못 나오는 상황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집에만 가만히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안토니우스가 도망쳤다가 로마로 다시 들어와서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레피두스와 함께 이 상황을 정리하면서 정치적으로 부각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 누이 동생의 손자였습니다. 즉 카이사르에게는 조카 손자인데 카이사르가 옥타비아누스를 예쁘게 봤었어요. 카이사르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거든요. 물론 클레오파트라에게서 난 카이사리온이라는 아들이 저쪽에 있긴 했는데 당시에는 뭐 로마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옥타비아누스를 이뻐라 했었는데 카이사르가 죽고 나자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가 됐는데 바로 그 카이사르의 유언장에 카이사르 후계자로 옥타비아누스가 지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44년 카이사르가 죽던 해 옥타비아누스는 18살 청소년이었습니다. 어린애였어요. 카이사르가 자기가 그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기 때문에 어린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지목을 했는데 해놓고 의외로 자기가 빨리 죽게 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18에 카이사르 후계자의 지위를 얻게 됐는데 이 유언장을 공개하고 나서 당황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안토니우스입니다. 안토니우스는 자기가 카이사르의 오른팔로서 카이사르 죽고 나서 로마 사회를 본인이 이끌어가고 장악하려고 했는데 웬걸 후계자로 이 어린 옥타비아누스가 지목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안토니우스가 실망도 했을 거고 당황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가요,
카이사르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옥타비아누스에게 바로 상속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러자 로마 시민들이 안토니우스에 대해서 불만 어린 시선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카이사르가 후계자를 지정하고 죽었는데 안토니우스는 왜 재산을 상속해주지 않고 본인 손에 쥐고 있느냐라며 안토니우스를 불편하게 비판적으로 보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치인들 중에 키케로 이런 사람들이 결국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고 이러면서 안토니우스도 상속을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카이사르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상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그리고 레피두스에 의한 이 세 명에 의해 로마가 유지되고 통치가 되는 2차 삼두정치 시기가 전개가 되게 된 것입니다. 레피두스는 이 로마 상황을 정리하고 히스파니아로 갔었어요. 그래서 서쪽에 있었고,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에 있었고요. 안토니우스는 동방 쪽으로 갔습니다. 로마 제국의 동쪽 부분으로 갔는데, 그래서 로마 전체를 반 딱 쪼개고 봤을 때 동쪽을 안토니우스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쪽, 맨 서쪽에는 레피두스가 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있는 로마에는 옥타비아누스 외에 다른 정치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옥타비아누스가 좀 불리했어요. 안토니우스는요, 동쪽을 혼자 다 장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 이런 것들, 동방의 자원 다 안토니우스 손에 있는데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안에서 다른 정치인들과도 경쟁을 해야 했었고 그들 눈치를 봐야도 됐고 그 다음에 맨 서쪽에 있는 레피두스와도 이 옥타비아누스는 서로 영역이 좀 부딪히는 그런 차원들이 있었습니다. 자, 안토니우스가 그래서 2차 삼두 정치 초반에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피두스가 가장 먼저 실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 2차 삼두 정치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이 두 인물의 2파전으로 좁혀집니다. 이 시기 안토니우스는요,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클레오파트라 앞에서 카이사르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여왕으로서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를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요. 안토니우스가 파르티아 원정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집트 클레오파트라의 지원을 얻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안토니우스는 군사력이 있는데 이 파르티아 원정은 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파르티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크라수스가 갔다가 전사를 한 곳이에요. 그 다음에 카이사르도 파르티아 원정을 계획하다가 암살당했죠. 그래서 앞에 두 인물들이 그 강력했던 두 인물들이 꿈을 이루지 못했던 곳이 파르티아인데 이곳을 안토니우스가 이제 원정을 하려니 어떤 그 막대한 경제적 지원도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클레오파트라의 경제력과 손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안토니우스의 군사력과 클레오파트라의 이집트의 경제력이 손을 잡는다면 파르티아 원정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만났다가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 클레오파트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집트에서 자기의 권력 자기의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로마의 강자와 손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로마 최강자가 자기의 남자가 되어준다면 이집트 안에서의 자기의 권력, 그 다음에 이집트가 또 지중해를 끼고 로마와 겹쳐 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의 이집트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최강자와 손잡고 싶어 했었던 거죠. 그 인물이 안토니우스였던 거고요. 그래서 손을 잡게 됐습니다. 자, 파르티아 원정을 가는데요. 안토니우스의 파르티아 원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래서 파르티아를 뭐 정복하고 이런 거는 아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 파르티아를 도와주는 친파르티아 국가들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 원정에 성공을 거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그리고 개선식을 하잖아요. 이렇게 승리를 한 경우. 보통 로마의 인물들은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개선식을 로마에 와서 하는데, 이때 이 안토니우스가 개선식을 이집트에 있는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면, 개선식이란 것은요, 로마 수호신에게 승리를 바치는 그런 행사예요. 이 승리를
로마 수호신에게 바치고 기념하는 이러한 행사가 이 로마의 개선식인데 이걸 로마에서 하지 않고 알렉산드리아에서 했다? 그렇다면 이 승리를 이집트의 신에게 바친단 말인가? 라며 로마 시민들이 안토니우스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가 여기 알렉산드리아 개선식에서 사고를 더 칩니다. 개선식을 하면서 이런저런 막 선포를 하게 되는데 분위기에 취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안토니우스가 속주들을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에게 준다라고 하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 좋아했으니까 뭐 벌어진 일이었겠죠.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의 동쪽 안토니우스가 차지하고 있던 이 동부를 클레오파트라의 자식들에게 상속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로마는 발칵 뒤집혔죠. 여기서 더 나갑니다. 안토니우스가요, 클레오파트라가 낳았던 카이사르의 아들 카이사리온이 있거든요. 이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카이사르의 아들이기도 하죠. 이 카이사리온이야말로 진정한 카이사르의 후계자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럼 로마에 있는 옥타비아누스는 뭐가 됩니까?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던 후계자 옥타비아누스는 뭐라는 말입니까? 이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발끈하게 돼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안 그래도 안토니우스가 지금 로마인들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또 자기의 심기까지 거느려서 옥타비아누스가 때는 이때다라며 안토니우스를 로마의 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 사건이 하나 더 터집니다. 안토니우스의 부인이요, 옥타비아누스의 누나 옥타비아였는데 안토니우스가 이 옥타비아와 이혼을 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 가족 애가 조금 많이 깊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누나가 이혼을 당하게 되자 옥타비아누스는 또 화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화가 난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안토니우스의 유언장 공개입니다. 이 유언장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이 죽고 나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이 유언장을 입수해서 이거를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 유언장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안토니우스가 나 죽으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묻어다오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로마인들은 아니 저 안토니우스 로마인 맞아? 아니 속주도 그 클레오파트라한테 준대. 뭐 여자한테 미쳤으니까 그러나 보다 하는데 동방도 클레오파트라 아들한테 준다고 그러고 또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카이사리온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 죽어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게 묻히겠다고 하고 이집트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군. 클레오파트라에 빠져도 너무 빠졌군. 쟤 로마인 맞아? 이런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유언장이 공개가 되고 안토니우스는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졌죠. 자신을 곤경에 빠뜨린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자기 유언장을 공개해버렸잖아요. 자, 이래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는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을 곤경에 빠뜨린 옥타비아누스를 공격하기 위해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도 안토니우스와 한번 싸워야 되잖아요. 이건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둘의 경쟁은 결국 전투로 이어졌으니 그 전투가 악티움 해전입니다. 안토니우스는요, 그리스의 병력을 집결하고 있었고요. 옥타비아누스도 그리스 쪽으로 싸우러 옵니다. 이래서 발칸반도 서부에 있는 악티움 지역에서 그 바다에서 앞바다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게 기원전 31년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미 30 초반이 됐었을 때의 상황이에요. 자, 그럼 전투의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악티움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악티움 앞바다에 병력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적으면서 갈게요. 여기가 악티움.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악티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이요. 이 보라색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옥타비아누스의 군대입니다. 다 이 해전을 벌이기 위해서 배들을 몰고 온 건데 당시 양측 모두 각각 500척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500척은 수송선 이런저런 배들이 다 합쳐진 숫자고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500척 중에 약 250척이 전함이었고 이 안토니우스 팀은요 230척이 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우스 세력이 이 전함이 조금 적어요. 그런데 숫자는 적지만 배 규모나 성능은 안토니우스 쪽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토니우스가 있어요. 여기에 안토니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토니우스와 맞서고 있는 이쪽 배는 여기 아그리빠가 맞서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옥타비아누스가 이쪽에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클레오파트라의 함대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클레오파트라, 여기에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여기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클레오파트라가요, 이 전투가 벌어지고 얼마 후에 배를 몰고 이쪽으로 치고 빠져나가서 이집트 쪽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가버렸어요. 이러니까 안토니우스의 이 함대들이 클레오파트라랑 연합군인데 같이 연합한 클레오파트라 애들이 막 가네요. 도망쳐요. 막 필사적으로 뚫고 나갑니다. 쟤네 가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나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너져요. 사기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클레오파트라가 왜 이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요. 여기서 전투를 하고 있는 이 옥타비아누스의 군대와 안토니우스의 이 함대들은 서로 여기서 치열하게 싸우느라고 이 주변 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기가 바쁘니까요. 그런데 클레오파트라는 맨 뒤에서 센터, 가운데 맨 뒤에서 이 전체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보면서 이 안토니우스 세력이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도망을 쳐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의 이 세력이, 옥타비아누스 세력이 여기서 승리를 압도적으로 거두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도망치는 클레오파트라 추격했어야죠. 이걸 그냥 둡니까? 여기 클레오파트라가 분명히 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쫓아가질 못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가게 놔뒀어요. 즉 그 얘기는 여기서 옥타비아누스도 바빴다는 거예요. 전황이 여기가 옥타비아누스가 넉넉히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추격할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클레오파트라가 도망을 치다가 여기서 사이드에서 이렇게 쳤다면 옥타비아누스 세력이 곤경에 빠지지 않았을까? 오늘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전투의 결과는 옥타비아누스의 승리였고요. 안토니우스는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기원전 31년인데 안토니우스가 악티움의 전에서 패배는 했지만 안토니우스 세력에게 치명적이었던 패배는 아니에요. 안토니우스는 사실 따로 군대가 더 많이 있었어요. 악티움의 전으로 안토니우스가 망할 지경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패배일 수 있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요. 악티움의 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고 안토니우스가 패배하자 로마에서 우와! 안토니우스 이제 안 되나 봐. 클레오파트라랑 손잡고도 옥타비아누스에게 안 되는군.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안토니우스 군대 안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 있는 이 안토니우스 세력이 안토니우스가 이제 옥타비아누스에게 안 되나 봐 라며 이탈을 해서 옥타비아누스 쪽으로 막 갑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안토니우스 세력이 빠져서 이탈해서 옥타비아누스 쪽으로 붙는다? 즉 옥타비아누스 군대는 점점 늘어나고 안토니우스 군대는 점점 줄고 이 차이가 벌어지겠죠. 이래서 안토니우스가 무너지는 겁니다. 점점 세력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약화되고 있을 때 클레오파트라의 자살 소식이 안토니우스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요, 이 자살 소식은 잘못된 소식이었어요. 클레오파트라 자살 안 했어요. 살아 있었는데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가 죽다니라며 본인도 자살을 시도해버렸어요. 물론 이 안토니우스의 자살 시도로 안토니우스가 바로 죽진 않았었어요. 이제 사경을 헤맬 때 클레오파트라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가요. 그리고 결국 클레오파트라 품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도요, 기원전 30년 악티움 해전 바로 다음 해에 본인도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강력해진 옥타비아누스로부터 이집트를 지키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안토니우스도 죽고, 패배를 했고, 옥타비아누스는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고, 클레오파트라도 결국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타살당한 것이다 라는 설도 있고,
그리고 독사로 하여금 가슴을 물게 해서 자살했다라는 설도 있는데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날 정확한 정설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독사로 가슴을 물게 했다는 이야기도 훗날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죽음으로 이 스토리를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요, 로마에서 엄청난 강력한 집권자가 돼요. 이제 경쟁자 없잖아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강력한 통치자가 되고 마치 황제와 같은 카이사르를 능가하는 그런 권력을 가질 것 같았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어떤 발표를 하냐면요. 나의 모든 것을 로마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에게 되돌려 놓겠다. 되돌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권력을 다 내놓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원로원에서도 우와, 옥타비아누스 위대하군 이러면서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주게 된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존엄한 자라는 아주 명예로운 칭호예요. 물론 이후 옥타비아누스 외에도 옥타비아누스 뒤를 이어서 황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아우구스투스의 칭호를 자주 주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때 이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8월이 어거스트잖아요. 이게 옥타비아누스 이 아우구스투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 8월을 자기의 달로 만들어 버린 것이거든요. 자, 아무튼 이 명예로운 칭호 아우구스투스를 얻었고요. 이 옥타비아누스는 자기 스스로를 프린캡스라고 부릅니다. 제1시민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제1시민 프린캡스라는 칭호로 통치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자, 내 모든 것 원로원 줄게요. 로마 시민에게 되돌려 놓을게요. 이랬는데요. 사실 옥타비아누스는 다 내놓은 거 아니었어요. 이 내전 중에 안토니우스와 내전하는 기간에 긴급하게 받았던 권한들을 내놓고요. 나머지 실질적인 알맹이 로마를 통치하는 그 힘은 사실상 옥타비아누스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원로원과 관계를 좋게 하면서 집권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집권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수 정치라고 해요. 본인은 스스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지도 않고 황제로 즉위하지도 않았었습니다. 프린캡스 제1시민이라고 하면서 마치 공화 정치를 지키는 것처럼 로마 공화정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면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옥타비아누스는 자기가 로마 공화정을 깨버렸다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1시민 프린캡스라고 부르면서 사실상 권력은 다 차지해 버린 그런 원수 정치였거든요. 그래서 로마사에서 이 옥타비아누스의 집권을 로마 제정의 시작으로 봅니다. 로마 제정, 황제 정치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 이 로마의 집권자들은 이제 로마 황제라는 그런 칭호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옥타비아누스라는 인물이 악티움 해전을 거쳐서 로마 제정, 로마의 황제 정치를 만들어냈던 그 스토리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